예,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연개소문 4편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얘기를 좀 백그라운드로 깔아야 할 것 같아요. 연개소문은 몇 년도에 태어났을까요? 연개소문의 사망 연도는 물론 출생 연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최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우선 출생 연도부터 따져보죠. 일단 논란이 있다는 곳에서 알 수 있듯 사료에 딱 몇 년에 태어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검색해 보시면 무슨 뭐 603년생서부터 뭐 아니다 뭐 591년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연도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언급되는 시기별로 일어난 그 역사적 주요 사건들을 보면 500년대 후반부터 600년대 초반부까지 크게 있었던 게 바로 고구려 수나라 고수전쟁이죠. 뭐 여수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수전쟁이 4차에 걸쳐서 일어났죠. 아주 뭐 징하게 싸운 건데 제1차가 598년으로 봅니다. 이때 쳐들어온 사람은 수문제죠. 그리고 한동안 좀 텀이 생겨요. 그리고 612년에 2차 고수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진짜 희대의 대승부였죠. 그 유명한 살수 대첩도 이때 이루어진 거고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좀처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한 대병력이 동원된 원정인데 나중에 고수전쟁 이야기는 또 별도로 할게요. 500년대 후반이든 600년대 초반이든 여하튼 연개소문이 태어날 당시는 이처럼 신흥 대형 강자 수나라와 동북아 터줏대감 고구려가 그야말로 쨍쨍하게 맞부딪히던 시기였죠. 어린 연개소문의 가치관 형성에도 이 대형 사건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음은 주지의 사실일 거고요. 일단 연개소문 본인의 출생 연도는 아무데도 기록이 없지만 대신 단서가 될 만한 게 그 연남생 묘지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 장남, 연남생이 634년에 태어났고요. 그 셋째 아들 남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639년에 태어났습니다. 뭐 둘째는 당연히 그 사이에 태어났겠죠. 이걸 보면 연개소문이 630년대에 한창 나름 왕성했을 나이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추론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그 방법은 대략적인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몇 살쯤에 애를 낳는가 이렇게 유추해서 추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연남생도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손자인데 연헌성이라고 있어요. 이 연헌성이 일단 그 출생연도로 일설이 있는 게 65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남생이 17살 때 첫 아들을 낳은 거죠. 이걸 가지고 대략 연개소문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대략 20살 내외 정도의 첫 아들을 봤다고 치면 614년생? 20배면 610년대 초반생 정도가 아니냐 이런 추론이 하나 일단 있는 거고요. 이렇게 치면 이제 그 2차 고수전쟁 그 대승부가 612년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갓난애기였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거나 연개소문이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 아들이 17에 아들 낳았다고 해서 뭐 자기도 꼭 그렇게 낳으리란 법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추정인 거지.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그 나중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그 영류 왕을 제거하고 왕을 갈아치운 연도가 642년입니다. 그만 연개소문이 남생을 20살에 낳아서 614년생이라고 하면 정변 당시 나이가 만 28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28세 나이에 왕을 갈아치우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차지할 정도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가능은 하죠. 그렇지만 조금 젊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죠. 물론 20대 정변, 나라 장악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가능도 합니다. 물론 그리고 그 연헌성도요. 651년생이 아니라 659년생이라는 설도 있어요. 659라면은 그 연남생이 만 25살에 나왔다는 게 되니까 뭐 당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10대 아이를 빨리 낳지 않았던 걸 수도 있고 연개소문 역시도 20대 후반쯤에 첫 아들을 봤을 수도 있죠. 조금 더 올라갈 그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634에서 한 30 가까이를 빼면 600 한 뭐 4, 5년쯤까지
정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 정변이 642년이니까 뭐 605년생이다 그러면은 30대 한 중후반부쯤에 거사를 치렀다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00년대 초반에서 610년대 초반 정도 사이가 아니겠는가. 예. 앞으로의 스토리 진행상 이거를 좀 백그라운드로 생각을 해놓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500년대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 정답을.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이 언제 사망했냐, 이것도 또 굉장한 논란거리예요. 예. 여기서도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파생이 되는데 이건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연개소문의 진짜 정체와 정변 원인,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 지난 시간에는 연개소문의 설화 등 여러 그 서쪽으로 다녀왔다는 서유 흔적과 망리지라는 단어를 통한 접근을 해봤다면, 오늘은 고구려 국내의 정치, 역사와 상황 이런 걸 꿰뚫으면서 또 흥미진진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대대로 망리지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또 진짜 유명한 게 국상이란 자리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고구려의 역사 전반을 아주 꿰뚫을 수가 있는데요. 고구려 역사상 매우 파워 강력했던 재상관직 국상.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약간 돌아가는 것 같긴 해도 이 역시 연개소문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연개소문 개인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고구려의 그 역사와 구조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그 연개소문의 오래된 정변 선배 명림답부,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 고구려의 첫 번째 국상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명림답부는 림이죠, 림. 정변을 일으켜서 기존 왕을 해치워버리고 새로운 왕을 앉히죠. 그리고 새롭게 들어선 왕체자에서 국상이라는 전대미문의 것으로 보이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국상이라는 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록상으로 보면 명림답부가 1대 국상, 그야말로 전권을 장악한 인물이었겠죠. 뭐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애초에 왕을 무력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을 시해버리고 갈아치워버리고 자기가 앉게 된 관직이 국상이니까 사실상 왕 위에 있는 그런 거였다고 봐도 무방했겠죠. 기록상이요, 그 다음 2대 국상이 곧바로 뒤이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상으로 보이는 다음 국상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을파소입니다. 고구려 최고의 명재상으로 불리는 근데 이 을파소하고 명림답부 사이에는 기간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 명림답부가 사망한 연도를 보통 179년 정도로 보는데요. 을파소가 제가 예전 동천왕 영상 할 때 소개해드렸죠. 그 고국천왕한테 호출을 받잖아요. 을파소가. 그게 19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79년, 91년이니까 12년 정도가 비죠, 중간에. 물론 그 사이에 누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도 소개드렸지만 이 고국천왕, 그 부인이 그 우씨잖아요. 근데 우씨가 이제 연나부 아닙니까? 명림답부도 연나부죠. 고국천왕 부인 우씨도 연나부고. 그러니까 이게 연나부 명림답부가 원래 있던 왕을 갈아치우고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연나부가 명림답부 이후 한동안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게다가 뭐 이 명림답부의 지위로 강적 한나라의 침공도 멋지게 격퇴시켰으니 고구려는 한동안 그야말로 연나부 세상이었겠죠. 근데 이 명림답부 덕에 왕된 신대왕, 명림답부가 앉힌 이 사람 시절에는 거기에 찍소리하기 힘들었겠지만 이 신대왕, 다음 왕이 고국천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 고국천왕이 굉장히 힘이 센 왕이었죠. 키도 크고 거의 역도 선수를 방불케 하는 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본인 자신이. 그리고 군사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아주 탁월했어요. 고국천왕 때도 역시 한나라가 쳐들어오는데요. 처음에는 고국천왕이 자기 아들 내보내서 막아라 했는데 이 아들은 져요. 깨갱한 건데 여기서 이걸 보고 고국천왕이 뭐 하는 짓이냐 해가지고 2번 타자로 본인이 직접 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한나라 군대를 아주
완파를 해버립니다. 삼국 사기, 고국천왕이 직접 날래고 용감한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 한나라 군사를 좌원해서 물리쳤다. 이때 베어진 적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 괴력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184년의 일인데요. 아마도 이건 추정이지만 이 고국천왕이 왕 되는 데에는 그 연나부 쪽의 지지 내지는 최소한 무기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고국천왕도 그 차남이었거든요. 형이 있었어요. 이름이 발기라고 사서에 나오는데, 근데 이 발기는 나중에 한 명 더 나와서 굉장히 사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이름인데, 여하튼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국천왕은 신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신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 사람들이 장남 발기가 어질지 못하다 하여 차남 고국천왕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뭐 어질지 못하다라기보다는 당시 신대왕이 이제 그 연나부 정권 아닙니까? 그 연나부 정권 하에서 아무래도 고국천왕이 그 연나부 쪽 라인에 형 발기보다 더 강하게 붙은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고국천왕도 그 대단한 사람인 게 그 마치 그 연개소문이 후일을 위해 한때 구귀족들에게 발발 기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계속 발발 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연나부에 아마도 협력을 받아내어서 차남인데도 역전해서 왕위에 올랐지만 서서히 힘을 키우고 984년에는 괴력으로 또 한나라군을 격파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요. 어비류, 좌가려는 모두 왕후, 고국천왕 부인 우씨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친척, 즉 연나부로서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자제들이 모두 그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자녀를 겁탈하고 토지와 주택을 빼앗으니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개하였다. 고국천왕이 이 소문을 듣고 노하여 그들을 처형하려 하자 좌가려 등이 내 연나와 함께 반란을 도모하였다. 191년 4월 그들이 무리를 모아 왕도를 공격했다. 근데 임금 고국천왕은 왕도 부군의 병마를 징발하여 그들을 평정하였다. 이쪽하고 붙어서 이긴 거죠. 고국천왕이 연나무 쪽하고. 근데 공교롭게도요. 고국천왕이 왕이 된 게 그 명림답부가 세상을 뜬 걸로 보이는 179년에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카리스마 영웅이 세상을 뜨고 바로 이제 새로운 영웅이 또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와신상담을 딱 고해에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림답부 사후 12년 후인 191년에 고국천왕이 이쪽 라인을 쫙 눌러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누르고 새로운 국상으로 등용한 게 바로 을파소입니다. 근데 이 을파소 국상 등용에도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죠. 이것도 그 정치 구도적으로 생각해보면 심상치가 않은 일인데 고국천왕이 이제 이쪽 라인을 정리했으니 연나부 외 나머지 사부들에게 기존의 이 역할, 국상이라든가 해줄 새로운 일을 추천하라고 하니까 추천돼서 나온 사람이 안류인데 그가 고사하고 대신 추천한 게 이제 을파소죠. 근데 안류가 을파소 추천하는 코멘트도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용렬하여 정사에 참여하기 부족합니다. 서암록곡 좌물촌에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 을파소가 있습니다. 그가 적임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을파소한테는 처음에 이제 그 중요대보라는 배설을 주고 등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을파소가 저는 느리고 둔해 그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부디 적합한 사람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시어 대업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그 높은 관직이란 말을 굳이 하면서 고사를 해요. 이러니까 눈치 빠른 고국천왕이 아 그랬군. 그럼 내 국상을 시켜드리겠소.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을파소 시대가 온 거죠. 이 일화를 그냥 옛날 이야기네 이렇게 좀 고지곳대로만 볼 게 아니라 연개소문하고도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좀 해보면 그 원래 국상은 연나부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명림답부가 창시자라고 사실상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국상은 거의 삼국지의 그 동탁, 삼국처럼 초월적 파워의 관직이었다. 근데 이제 고국천왕이 연나부 핵심들을 한번 지려 밟아주긴 했어도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강했던 호족들 세력이니까 또 연나부 쪽에서의 일부하고는
공존하거나 협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서 이제 그 을파소한테 이 연나부가 만든 국상 자리 안 주고 다른 관직 주겠다고 한 건 이 연나부 쪽에 대한 약간의 미련? 뭐 그래도 그 일부 연나부 내 온건파하고는 좀 같이 갈 수도 있다 내지는 그런 정치적 여지를 좀 남겨놓는 굉장히 그 정치인스러운 움직임이죠. 근데 이에 대해 을파소가 나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얘기는 고국천왕한테 이쪽하고 완전히 손 끌어놔. 다리 불살라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손 끊어. 해서 이제 고국천왕이 정신 차리고 에이 그래 설사 내가 왕 될 때 애들이 나 좀 뭐 묵인해줬다곤 해도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올인이다. 이렇게 해서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했다. 이런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내에서도 호족들끼리도 A 세력, B 세력 뭐 이렇게 다양한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림답부 이후로는 이 A 세력, 연나부 쪽이 이제 완전히 득세하고 나라의 온갖 경제적 이권이란 이권은 다 독점했는데 고국천왕이 야 이거 쟤네들 너무 해먹는다 해서 밟은 거 아닙니까? 10년 넘게 또 자기가 나름의 힘을 키워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게 일종의 탕평책 같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상대적으로 괄치를 받던 이 B쪽 세력 요거를 이제 다시 키워줘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한 건데 근데 을파소가 대단한 게 야, 나 B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할 거면 쟤네 A하고 완전히 손 끊고 나한테 올인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을파소가. 그 을파소도 대단한 정치인인 거죠. 어느 정도 양수겸장 여지를 남겨놓으려고 했던 고국천왕도 머리를 쓴 정치인이고 근데 역시 또 승부수 카드를 던진 을파소도 대단한 정치인인 거고 이 삼국사기에 보면 을파소가 그 직접 밭을 갈아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관직에 나오기 전까지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요 반대편 B 세력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 A한테 이권을 뺏기며 살아왔는지를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초에 연나부가 시작한 이 국상을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옮깁니다. 고국천왕을 완전히 올인을 해요. 해서 이렇게 나라 전체에 선포합니다. 앞으로 을파소 국상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친족까지 모조리 내 멸하겠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만일 그 소개드린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시나리오처럼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차남이었던 둘째였던 고국천왕이 왕 되도록 용인해준 게 연나부였다면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는 연나부 세상이었으니까 뭐 최소한 용인까지는 했었을 거거든요. 연나부가 고국천왕을. 근데 지금 10여 년 지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A 연나부 입장에서는 참 뒤통수도 천하에 이런 뒤통수가 없죠. 해서 참 그 엄청난 갈등인 건데 근데 만일 연개소문 집안이 이런 뭐 거의 400여 년 전 일이긴 해도 이러한 그 고구려 내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그 이 A, B 두 세력의 뿌리 깊은 갈등과 이 경쟁들 거기로부터 나온 그 영향은 없었을까? 연개소문 집안도 뭔가 이 두 라인 중 하나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그리고 생각도 한번 가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A랑 B 둘 중에 만약에 이 둘 중 하나 쪽 라인이라면 어느 쪽 뿌리이겠느냐 연개소문 집안은 지난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나부 연개소문이니까 이쪽 라인이었다. 네? 이런 썰이 하나가 있고 근데 또 정반대의 썰도 있어요. 이쪽 B 라인이었다 연개소문 집안은 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 고구려 내에서 그 유명한 영웅들 중에 을로 이름이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최고 재상 을파소는 물론 바로 그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물론 뭐 을지씨로 일반적으로 봅니다만 여하튼 을로 일단은 시작하잖아요. 이름 발음이. 참고로 보통은 을지문덕을 을지씨로 봅니다만 아니다. 을씨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일종의 존칭, 경칭 이런 걸로 보고 해서 뭐 일부 설이긴 하지만 을지씨가 아니라 을씨고 그래서 을파소의 후손이다. 이런 그 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개소문 이름이 그 당대에 불렸던 발음
뭐 여러 설들을 소개드렸죠. 뭐 이리카스미나 뭐 얼카쉼, 얼카쉼이 그 연못, 샘을 뜻하는 얼이라고 불렸을 가능성, 연이. 그 다음에 이제 가, 이건 그 개, 예? 너 왜 가에 있냐? 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소모는 쉼, 이건 이제 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런 썰을.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연개소문의 그 성을 연이라고 발음하지만 당시에는 만약에 얼이라고 발음을 했다면 이렇게 얼이 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을. 따라서 이 그 을파소, 을씨 가문하고 연씨 가문은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해서 이쪽 B라인이다. 뭐 이런 썰도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그 A라인이 그 을파소 들어서고 고국천왕, 이대로 고국천왕한테 죽어 지내기만 했던 게 아니죠. 회심의 대반격이 또 가해지는데, 이 고국천왕이 굉장히 갑자기 세상을 뜹니다. 그러자 이 연나부가 기회는 찬스다 하고 A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죽어 지내던 고국천왕의 부인 우씨가 엄청나게 스피디하게 암약하죠. 당시에 이제 고국천왕 사후 유력 계승자가 형제들인 그 발기란 사람하고 또 연우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더 나이 많은 이는 발기였는데, 우씨가, 연나부가 결과적으로 이 연우 쪽으로 붙습니다. 고국천왕이 세상을 뜬 그날 밤에 우씨가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곱게 차려입고 왕궁 밖을 나가죠. 이 야심한 밤에. 그래서 먼저 이 발기 쪽으로 가요. 가서 야밤에 밑도 끝도 없이 발기, 당신이 다음 왕을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고국천왕이 죽었다는 것도 안 알려주고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던져요. 찾아가서. 고국천왕의 죽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갑자기 들은 발기는 이게 뭔 생뚱맞은 소리냐 갑자기, 뭐 거의 난데없이 쿠데타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해서 발기가 여기서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우씨를 쫓아내는데,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부인이 이런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니 이 무슨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도덕적 훈계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씨 입장에서는 대망신을 당한 거죠. 그리고 쫓겨난 후 바로 우씨는 연우 집으로 가서, 이때는 근데 또 고국천왕 죽음을 고지곳대로 알려주고 나랑 손잡자 합니다. 연우는 여기서 땡큐 이러더니 자기가 직접 요리사, 셰프가 돼서 고기 요리를 친히 슬라이스를 쳐서 맛있게 우씨한테 대접까지 해줍니다. 근데 평소에 맨날 하인시키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이게 뭐 되나 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손을 베입니다. 근데 이걸 우씨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허리를 묶고 있던 천을 손수 훌훌 풀러가지고 피나는 그 연우의 손가락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전 고국천왕의 동생인 연우하고 이 고국천왕의 부인이었던 우씨하고 이날 밤에 같이 동침을 합니다. 쇼킹하죠. 남편 세상을 뜬 그날 밤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고국천왕의 죽음을 비로소 그때 공표하고 전격적으로 이 동생 연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가 바로 고구려 10대왕 산상왕이죠. 뒤늦게 이 경악할 전말을 알게 된 또 다른 고국천왕의 형제 발기는 그야말로 극대노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하면서 휘하 병력을 이끌고 싸움을 거는데, 여기서 이 그 연나부와 연우의 콤비 군대에게 패퇴하고 말죠. 이게 이제 197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도로 B로 왔다가 다시 A로 넘어간 거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국상, 이제 뭐 을씨나 을파서의 자손이나 그런 사람이 이어받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우루라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국상이. 근데 이 고우루는 뭐 별 기록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우루 다음에 국상이 된 사람이 이제 그 명림어수입니다. A쪽 정권에서. 다시 명림씨. 그 연나부가 완전히 권력을 되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정말 치열한 권력 투쟁의 역사인데, 이후로는 이제 그 뭐 의무, 상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근데 연나부 출신이 아니에요. 그 비류부, 손오부 출신입니다. 이 상루는 의무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림 어수에서 또 여기로 넘어갈 때 또 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게 또 뭐 어떤 반격이든 아니면 뭐 일종의 뭐 연합이든 뭐 연합일 수도 있고 반격일 수도 있고. 근데 이 그 의무 상루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다음에 오는 창조리라는 국상입니다. 이 창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엄청난 인물이죠. 이 창조리는 참고로 삼국사기의 그 연개소문, 그 개소문 열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삼국사기 제49권 열전 제9호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그 개소문 열전하고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게 바로 창조리 열전입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하고 좀 비슷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카테고리로 창조리하고 연개소문을 묶어버린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이 창조리가 국상이던 시절이 그 왕이 봉상왕 때입니다. 참고로 이 봉상왕은 고구려의 연산군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죠. 한국사기에 보면 이 봉상왕이 하도 대형 공사 벌리면서 백성에게 노역을 심하게 부과해서 이 그 국상 창조리가 그만 좀 하시지요 이러는데 봉상왕이 너 죽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조리가 끝내 자신의 동조하는 세력을 모아서 정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왕을 폐위시킬 것을 모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사기에 보면은 이에 봉상왕은 이를 모면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림답부, 창조리, 연개소문으로 이어지는 왕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정권을 탈취한 정변 선후배들. 근데 묘한 게 있어요. 이 봉상왕을 없애고 나서 창조리가 새로 왕으로 앉힌 사람이 그 고구려 15대 왕 미천왕인데요. 이 사건을 이제 서기 30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하고는 약 300여 년 차이 나는 건데. 근데 이 묘하게도요, 이 미천왕, 새로 창조리가 끌고 온 이 왕의 원래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을불이에요, 을불. 아까 고국천왕이 그 명림 쪽, 그 연나부 쪽 몰아내고 제야에서 밭 깔고 있던 사람 데려온 사람이 을파소였잖아요. 이 그 미천왕 을불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그 을불 미천왕도 왕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그 을파소처럼 힘들게 살았다고 사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왕족이었지만 몰락후 생계가 힘들어서 직접 소금을 파는 일을 했을 정도였는데 이 봉상왕 이전에 서천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서천왕, 봉선왕, 미천왕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 미천왕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꼴이 됐느냐라고 하면 이게 서천왕의 그 두 명 아들이 있는 거예요. 봉사왕하고 또 돌고라는 또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왕하고 형제인 거죠, 둘이. 근데 이 봉사왕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동생 돌고를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해 버립니다. 고구려 왕실 진짜 다산다산하죠. 예. 해서 이 아버지가 처형되고 나서 이 고돌고의 아들 고을불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주 잠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투쟁에서 밀린 이 을불이 도망을 처음 간 곳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수실촌이란 곳입니다. 물숫자 굉장히 묘하죠. 연개소문의 연 이게 우물 그래서 발음은 얼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이 있는 건데 근데 또 어라고 비슷한 그 을파소 뭐 이런 그리고 을불 연, 얼, 을 근데 이 연못, 얼, 을 이 을불이 도망간 곳이 또 하필이면 물을 뜻하는 수, 실촌 그러니까 이 명림 답부 등 그 연나부 쪽은 뭔가 그 다른 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집단이었는데 그에 저항하는 이 B 세력, 즉 이 얼, 을 이쪽은 그 뭔가 그 물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었을까? 을파소, 을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워터 세력과 안티 워터 세력. 해서 혹시 그 연개소문의 후일 정변도 이러한 그 고구려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이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을파소도요. 그가 원래 그 밭 갈고 있었다. 관직에 나오기 전에 했던 지역이 서암록곡 좌물촌이라고 나옵니다. 압록곡, 당연히 압록강 떠오를 수밖에 없죠. 일단 이 국상이라는 자리가요. 그리고 이제 창조리에서 끝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구려의 원탑 관직이라고 하면 대대로 국상, 망리지 이렇게 있는데 이 국상이 그 을 쪽, 을부를 등극시킨 창조리에서 끝난 거니까 이 국상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그 명림 답부로 신대왕 이제 그 왕이 된 게 165년이니까 이 그 창조리 그리고 이제 그 미천왕이 왕이 된 건 300년, 그러니까 거의 약 140여 년에 걸친 이 그 연나부 쪽과 을 쪽의 대결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을 쪽의 승리로 귀결이 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그 창조리, 을부를 왕으로 한 창조리를 끝으로 더 이상 고구려의 국상이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또 하나 을자로 시작하는 중요한 사람, 을지문덕, 그리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 이게 이제 500년대 후반, 600년대 시작 이때니까 이때부터 딱 300년 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조리와 을불, 미천왕의 승리 이후 고구려 초기를 휘젓던 연나부는 찌그러졌다. 그때 이후로. 그럼 이걸 그 후일 연개소문의 대두라는 관점, 연개소문의 정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1편에서 소개드렸듯 연개소문 집안이 연나부 쪽 라인 출신이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창조리, 미천왕 이후 300여 년간 찌그러져 있던 이 연나부가 연개소문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개소문 자신 때에 이르러서 화려하게 재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니다. 정반대다. 연개소문 가문은 연얼, 얼카쉼, 을파소, 을불, 미천왕이 도망갔던 그 수실촌, 물촌. 오히려 반대로 연개소문 가문은 그 연나부 쪽, 즉 안티워터가 아니라 오히려 워터 쪽이었다. 을파소, 을불, 을지문덕 오히려 이런 쪽하고 더 가까웠던 워터 계열이었다. 다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을들보다는 연, 이런 쪽인 연개소문 가문이 기존에 있는 을들은 그냥 물이라면 연개소문은 이제 그거 플러스 제철왕, 철재련왕, 개금, 이 쇠금자, 개쇠, 개소문. 그러니까 연은 물이고 개는 가, 주변 이런. 그다음에 이제 소문은 개쇠, 쇠, 철. 그러니까 이 개, 가 이게 일종의 그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플러스 요게 무슨 얘기냐면 연, 물, 철이 있고 개, 가 주변이니까 이제 하면 물 플러스 철, 물 플러스 철 그게 연개소문, 연개소문, 연 플러스 소문, 철, 개가 플러스 이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물, 워터였는데 플러스 또 다른 엄청난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한 연개소문.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존 을지씨 이런 워터만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개소문을 경계한 것도 일견 또 수긍이 되는 면이 있어요. 품질 좋은 초고급 철 제품 생산을 통해 기존 우리 워터파 내에서도 그렇게 최고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워터파 내에서도 워터파긴 했는데 그 안에서 쑥 솟구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워터들도 이제 아주 질투가 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 관점은 그러니까 연나부는 이미 예전역에 나갈이 됐고 실제로 연나부와 고구려 왕들과의 혼인은 이 연나부가 결혼 정치, 혼테크로 또 아주 날렸던 집단 아닙니까? 근데 3세기 후반부 이후로는 왕들하고 연나부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서에서 사라집니다. 해서 이제 이거를 200년대 후반에 300년대 초에 이미 그때 이제 나가리가 된 거라고 보고 연나부는
근데 또 워터파가 이제 주름을 잡는데 그 워터파 내에서 또 분파가 생겨서 그 안에서도 비교적 신흥호족이었던 연씨 가문이 워터파 전체를 혁신하면서 장악하려 하고 그런 구도 차원에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연개소문의 정변이다. 이런 두 번째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글쎄 뭐가 맞을지는 아니면 제3의 설도 있습니다. 아이 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연나부는 워터파든 그냥 연씨 집안은 그냥 생으로 신흥 귀족이다. 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긴 하죠. 특히 이제 그 이거를 이제 그 물, 우물, 연못 뭐 이런 걸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얼을 이제 그 크다, 높다 이런 뜻도 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워터 대 안티 워터 이 개념은 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다르게 또 보는 제3의 관점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꼭 뭐 어떤 것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머리에 쑤셔 넣는 게 아니라 좀 창조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즐거움 이런 거를 드리고 싶은 스트리머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또 하나의 시나리오이고 사실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접근하려면 연개소문의 정변 그 전후의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옮겨서 그걸 좀 정확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시로 좀 옮겨가서 일단 살펴봐야 할 게 연개소문 생애 아마도 첫 강력한 라이벌 영류왕 이 왕 때 사건이 터진 거니까 이 왕 때의 고구려 관련 사료를 좀 훑어봐야 할 겁니다. 이 영류왕 때 대체 고구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영류왕도 보통 사람은 분명 아니거든요. 고구려 왕 마지막 세 왕이 이렇게 가죠. 이 영양왕 때 바로 고구려 수나라 빅뱅이 터지죠. 그렇게 치면 이 영양왕도 수나라라는 거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킴은 물론 수나라의 몰락을 이끈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영류왕은 영양왕의 아들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고건무죠. 근데 이 고건무가 왕이 아니던 시절에 쳐들어온 수나라 상대로 하는 사상 최대의 빅뱅이었다고 하는 2차 고수전쟁. 이때 고건무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고수전쟁 하면 사실 솔직히 을지문덕만 기억을 하잖아요. 살수대첩. 근데 이 영류왕 고건무의 역할도 결코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역사를 기록한 수서에 보면 이 영류왕의 엄청난 활약상이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수나라 장수 중에 그 네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수나라가 중군은 요동 쪽 라인 육로로 따라서 공격을 하고 이제 병력 숫자가 많으니까 양동 작전을 펼치는데요. 삼국사기 네호아가 강회에 수군을 실은 수백 리에 달하는 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통하여 폐수로부터 들어오니 평양과의 거리가 60리였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 평양을 별동대에 직격하는 전술을 펼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력이 상대보다 많아서 분할을 해도 각계 역파 잘 당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 이런 식의 양동작전 전술이 효과적일 수 있죠. 삼국사기 고구려의 병사와 조우하자 그들이 진격하여 고구려군이 대패하였다. 네오아는 승세를 타고 성으로 진격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로만 보면 이 별동 전략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죠. 초반에는. 근데 부총관이 만류하여 여러 군사들이 오기를 기다려 함께 진격하자고 하였다. 근데 네호아가 듣지 않고 수만 명의 정예병을 선발하여 곧장 성의 바로 아래에까지 이르렀다. 고구려의 위기인데 이때 고건무가 화려하게 등판을 합니다. 거짓 패하는 척하면서 고구려가 네오아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요. 성 안에 들어온 수나라 군사는 신나게 약탈하고 휘젓고 다니는데 이 대오가 흐트러진 틈을 노리던 고건무와 결사대 500명이 숨어있다가 필사의 대반격을 가합니다. 이때 네오아 군대가 무려 4만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고건무가 500으로 들이받았다고 나와요, 수서에.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고건무가 대승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네오아는 겨우 포로 신세를 면했고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사가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대승이죠. 이게 그
살수 대첩의 빛에 좀 가려서 그렇지 이것도 놀라운 전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한테 호락호락 기가 눌릴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영유왕이 명장입니다. 나름 이런 커리어와 나름의 세력, 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전 영왕의 아들이 아닌데도 동복도 아닌 이복 동생인데도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들끼리는 왕권 분쟁은 거의 날 수밖에 없죠. 뭐 발기랑 연우 등. 여기 넘어갈 때도 뭔가 일이 있었겠지만 여하튼 제압을 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나름 능력 있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영양왕 이전 왕이 평원왕인데요. 이 영양왕은 평원왕의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죠. 참고로 이 평원왕이 그 유명한 평강공주의 아버지입니다. 예. 혹시 평강공주 이름이 평강으로 알고 계신 분 없으시죠? 뭐 고평강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의 평강이라는 건 이 평원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원왕을 평강상호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왕의 딸이라고 해서 평강공주인 거지 공주 이름이 평강이 아닙니다. 예. 저 언제 평강공주랑 온달 이야기의 진실도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사실 그것도 알아야 연개소문도 좀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이해가 가능한데 근데 또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또 연개소문 시리즈에서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냐 또 이렇게 또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건 좀 생각 중인데 사실 제대로 연개소문을 하려면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이게 절대 딴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연개소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너무 왜 또 이렇게 돌아가냐 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 돌아가려고 너무 빨리 가려고 직진만 하려고 하다가는 엉뚱한 곳에 풍덩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학문도 사업도 인생도. 정답에까지 이르는 길은 절대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답은 절대 그렇게 도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점수 교육만 평생 받아와서 아주 크게 착각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카페 창업을 한다. 그냥 냅다 바로 그냥 일직선으로 창업부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확률로 망하겠죠. 창업에까지 돌아가야죠. 여기저기 알바도 해보고 성공자 실패자 모두한테 심층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알바도 한 군데서만 하면 안 되죠. 여기 저기 여러 군데서 충분히 해봐야죠. 그렇게 직선이 아니라 잘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분들이 성공한단 말입니다. 보통 돌고 돌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게 정답이다. 사실 온달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 아니야. 딴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개소문하고. 앞만 보고 직선으로 달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립다. 정답 찍기 공부 그건 딱 19살 때까지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공부는. 우리 인간의 눈알이 왜 좌우로 돌아가겠어요?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큰일 나니까. 망하니까. 여하튼 여기서 여기는 스무스하게 마다들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이복동생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령 고건무 다음 왕은 이제 보장왕인데 이 왕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왕이랑 요 왕은 또 관계가 어떻게 되냐. 영양왕 고건무 이렇게 둘이 형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또 있었어요. 대양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장왕을 통해서 후에 왕으로 추전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랑 다음에 이제 형제 3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3명의 형제 중에 왕이 못됐던 대양왕의 아들이 바로 고구려 최후양 보장왕이 되고 이 보장왕이 바로 영류왕에게 비극을 선사했던 정변 직후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연개소문의 첫 번째 라이벌 고건무와 연개소문의 정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평원왕 에서 이어지는 온달 평강공주 연개소문과 연관성 이 이야기도 제가 하려고 그래요.
정 여러분들이 댓글로 듣기 싫다 하시면 제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하려고, 왜냐면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온다라고 연개소문은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4편은 좀 종료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